20년간 유럽 방위 산업을 분석해왔어. 독일, 프랑스, 미국 무기는 수도 없이 봤지. 근데 한국? 솔직히 말할게. 아시아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뭐 대단하겠어? 여기 한국 무기를 코웃음 쳤던 유럽의 한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 출장에서 한국산 장비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영하 40도야. 보통 장비는 엔진이 얼어붙어 궤도가 미끄러지고. 근데 이게 뭐야? 그가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47톤짜리 거대한 철 덩어리가 얼어붙은 눈바디를 마치 고양이처럼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무기는 3년을 기다려야 해. 근데 한국은 1년도 안 돼서 배치가 끝났어.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가 들은 현지 군인들의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포병을 막으려면 우리는 한국의 천둥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 무기의 어떤 점이 이 까다로운 유럽 전문가마저 무릎 꿇게 만든 것일까요? 제 이름은 백사르 퀼론이에요. 저는 유럽 방위산업 분석가로 20년 넘게 일해왔죠. 브뤼셀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수많은 국가들의 무기 구매 패턴을 분석해왔어요. 그런데 에스토니아 출장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2월의 탈린은 정말 매서웠어요.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섰다는 걸 느꼈어요.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겨우 1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유럽의 어떤 도시들보다도 작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이웃 국가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마르타 탐 대령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뭔가 강렬한 빛이 있었죠.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군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우리가 왜 이런 무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역사를 아셔야 해요. 탐대령의 영어는 정확하고 뚜렷했어요. 그녀는 차를 몰면서 탈린 시내로 향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첫인상을 받아들였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곳곳에 역사의 상처가 남아 있었답니다. 우리는 소련 점령 시절의 기념비들을 지나갔어요. 1940년대의 대규모 강제 이주, 수십 년간의 억압, 그리고 1991년에야 되찾은 독립. 탐대령은 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과장은 없었죠. 우리 민족의 DNA에는 위기 때 하나로 뭉치는 힘이 새겨져 있어요. 이 말을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수없이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깊은 진실인지 깨닫게 됐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군 본부에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고 검소했죠. 화려한 장식이나 과시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어요. 오직 실용성만이 있었답니다. 장교들이 지도를 펼쳤어요. 에스토니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한눈에 들어왔죠. 동국 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어요. 그 국경선의 길이는 약 294km였죠. 작은 나라가 거대한 이웃과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우리의 핵심 전략은 간단해요. 버티는 거죠. 브리핑을 진행한 소령이 말했어요. 그의 설명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죠. 전면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나토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무기, 훈련하는 모든 군인, 맺는 모든 동맹은 오직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이 전략의 단순함에 감탄했어요.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계획이 아니었죠. 오직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탐 대령은 저를 호텔로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그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제 할머니는 1941년에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15살이었죠. 그녀의 가족 중 절반은 그곳에서 죽었어요. 할머니는 살아남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들을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호텔방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탈린의 야경이 보였죠. 중세시대의 성벽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방위센터였죠. 2007년에 이 나라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어요. 은행, 정부기관, 언론사가 마비됐죠. 그 경험이 에스토니아를 세계 최고의 사이버 강국으로 만들었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국경 지역이었어요. 나르바라는 도시였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에스토니아 군인들의 일상을 직접 볼 예정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21세기의 가장 복잡한 안보도전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제 임무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이 탈린의 지붕들을 덮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저는 그 눈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버텨온 민족의 강인함을 떠올렸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현지 신문을 훑어봤어요. 에스토니아어는 전혀 몰랐지만 영어판이 있었죠. 헤드라인에는 나토 훈련 소식, 러시아의 군사 동향, 그리고 발트해 지역의 안보 상황이 실려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매일 이런 뉴스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탐 대령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나라의 방위 정책을 분석해 왔지만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연결고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탐대령의 말투에서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차는 탈린 외곽으로 향했어요. 도시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사라지고 숲과 들판이 나타났죠. 에스토니아의 국토는 대부분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숲들은 과거 소련 점령 시절 파르티잔들의 은신처였다고 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작다고 해서 무력하지는 않아요. 탐대령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죠. 거대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독립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 전략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군사 훈련장이었어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에스토니아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장 한쪽에 익숙한 장비가 보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죠. 그것은 한국산 자주포였어요. K9 썬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 중 하나로 알려진 장비였죠. 저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예요. 탐대령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부터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방위 협력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빠져들었어요. 이 작은 발트해 국가가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무기를 선택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죠. 그것이 제 임무의 진정한 시작이었답니다. 하파 포병 사격장에 도착한 건 평가 업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6대의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군에 정식으로 인도되고 있었어요. 이 6대가 들어오면서 에스토니아가 운용하는 K9 총 대수는 30대가 되었죠. 단순한 군사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생존 의지를 온 세계에 선언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K9 자주포에 대해 서류로만 공부해왔습니다. 스펙시트를 읽고 기술 보고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검토했죠.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더군요. 47톤짜리 거대한 철 덩어리가 얼어붙은 땅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눈이 쌓인 비탈길을 오를 때도 K9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음판 위에서 급회전을 할 때도 궤도가 단단히 지면을 붙잡았죠.
저는 무거운 차량은 느리고 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더군요. K9은 마치 거대한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숲 사이를 빠져나가고 언덕을 넘어가고 순식간에 사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예전 방식이라면 병사들이 무거운 포탄을 들어올려야 했거든요. 한 발, 두 발 쏘고 나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힘든 작업이었죠. 하지만 K9은 기계가 알아서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덕분에 훨씬 빠르게, 훨씬 오래 사격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이 모든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미국에서 히마스 로켓 시스템도 주문했어요. 히마스는 정말 대단한 무기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문하고 나서 첫 번째 히마스를 받기까지 3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3년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반면에 K9은 어땠을까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에스토니아군에 배치되었습니다. 바로 훈련을 시작했고 바로 작전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죠.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국 무기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창고에 없는 히마스로는 싸울 수 없어요.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진짜 전력이었거든요. 저는 에릭이라는 젊은 하사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K9 퀘오를 직접 조종하는 승무원이었습니다. 퀘오는 에스토니아어로 천둥이라는 뜻이래요. 한국에서 썬더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죠.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이름을 붙였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 무기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훈련이 재미있어요. 에리카사가 말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가 배우기 정말 쉬워요. 저는 좀 의외였어요. 첨단 무기가 배우기 쉽다고요? 보통 복잡한 기계일수록 오래 훈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물어봤습니다. 눈 속에서도 테스트해봤어요. 에릭이 대답했죠. 진흙탕에서도요. 에스토니아 환경은 정말 혹독하거든요. 그런데 K9은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포병을 막으려면 우리는 천둥을 선택합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K9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습니다. 기본형 K9을 가져다가 에스토니아 환경에 맞게 대폭 개조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하도록 만든 거였어요. 에스토니아 겨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있거든요. 보통 기계라면 엔진이 얼어붙고 전기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윤활유가 굳어버려요. 하지만 개조된 K9은 그런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나토 통신 시스템과도 연결했어요.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만약 전쟁이 나면 다른 나토 국가들과 함께 싸워야 하죠. 그러려면 서로 통신이 되어야 해요. K9에 나토 표준 통신 장비를 장착해서 미군이든 영국군이든 독일군이든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 표적 획득 네트워크와도 실시간으로 연동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드론이 적을 발견하면 그 정보가 즉시 K9에 전달됩니다. 정찰병이 적 위치를 보고하면 그 좌표가 바로 K9 화면에 뜨죠.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전화나 무전으로 전달해야 했어요. 시간이 걸리고 실수가 생기기도 했죠. 이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처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K9은 더 이상 단순한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포병 체계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이 전화기 이상인 것처럼 K9도 포병 이상이 되었던 겁니다. 사격장 한쪽에서 발사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눈 덮인 언덕 위에서 망원경을 들고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K9이 위치를 잡았어요. 포탑이 천천히 돌아갔죠. 그리고 포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잠시 고요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죠. 쾅! 배지가 흔들렸습니다. 귀가 멍해질 정도로 거대한 소리가 사격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얀 눈이 충격파에 휩쓸려 사방으로 흩어졌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 발을 쏘자마자 같은 K9이 거의 즉시 두 번째 발을 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분 안에 6발이 날아갔어요. 예전 방식 대포라면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승무원들은 포탄 나르느라 지치지 않았어요. 더 오래 더 많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K9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더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20살, 22살, 그 정도 나이였죠. 그런데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기 가득한 또래 젊은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한 병사에게 물었어요. 왜 군인이 되었나요? 그가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러시아 국경이 있는 방향이었죠. 우리 할아버지는 소련 시절을 기억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에스토니아는 1940년에 소련에 점령당했어요. 그 후 50년 동안 자유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갔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1991년에 겨우 독립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도 옆에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요. 저는 그 젊은 병사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아닌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도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K고부 천둥은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싸울 수 있다는 희망. 잘 준비하면 큰 나라도 막을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저 거대한 철덩어리에 담겨 있었어요. 사격 훈련이 끝나고 저는 사격장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K9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이 포신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 또 훈련이 있을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젊은 병사들은 매일 준비할 겁니다. 언젠가 진짜로 천둥을 울려야 할 그날을 위해서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이렇게 먼 북유럽 땅에서 젊은 에스토니아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무기를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팔 수 있다는 건 더 대단한 일이잖아요. 분명 단순히 무기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했어요. 폴란드로요. 거기서 진짜 큰 거래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에스토니아의 30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밤하늘은 정말 깨끗했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반짝였죠. 이 평화로운 밤하늘 아래서 젊은 병사들이 내일의 훈련을 위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K9의 기술적 특성, 에스토니아군의 개조 내용, 병사들과의 인터뷰.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죠. 더 중요한 건 구매국의 필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였어요. 에스토니아가 원하는 게 뭔지, 에스토니아 환경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걸 파악하고 맞춰줬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은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제품이 최고니까 그대로 사세요 라는 식이었죠. 수정이나 개조는 귀찮아했고 기술 이전은 꺼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세요? 함께 만들어봐요 라는 자세였죠. 이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산 무기를 내 손으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내 나라 환경에 맞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에스토니아는 K9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기지만 에스토니아의 겨울을 견디고 에스토니아의 숲을 달리고 에스토니아의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무기가 되었죠.
깨오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자기들이 만든 장비가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누군가의 조국을 지키는 데 쓰인다는 걸 알까요? 그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행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폴란드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거래가 진행 중이었어요. K9 자주포 600대 이상, K2 전차 1000대, FA50 경전투기 48대.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에스토니아 땅이 작아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타파 사격장이 있을 거예요. 젊은 병사들이 오늘도 K9을 몰고 훈련하고 있겠죠? 저는 비행기 좌석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쾅. 타파에서 들은 천둥 소리. 작은 나라의 커다란 결의가 담긴 그 우렁찬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소리가 곧 폴란드에서, 노르웨이에서, 그리고 더 많은 나라에서 울릴 거라는 것을요. 한국의 천둥이 유럽 하늘 아래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에스토니아 국방부 지하에 있는 보안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솔직히 긴장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방이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발트해 지역 군사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에스토니아의 생존 전략이 논의된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바후르 카루츠 장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작년 9월 그의 인터뷰가 국제뉴스에 대서특필되었던 기억이 났죠. 러시아가 공격 조짐을 보이면 에스토니아가 먼저 타격하겠다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은 자리에 앉더니 지도를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가 첫 마디를 꺼냈을 때 저는 그 목소리에서 이상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보통 작은 나라라고 말할 때는 겸손하거나 걱정스러운 어조가 섞이잖아요. 하지만 카루스 장군의 말투는 달랐습니다. 마치 작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골리앗인 러시아 군사력에 맞서 다윗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거인 골리앗을 어린 목동 다윗이 물맞춤 하나로 쓰러뜨린 이야기 말이에요. 에스토니아 장군이 이 비유를 쓰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과장처럼 들렸어요. 인구 130만 명을 작은 나라가 어떻게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걸까요? 장군은 에스토니아의 무기 구매 결정을 이끈 3가지 핵심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빠른 사격 후 이동 능력. 둘째, 러시아의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응하는 대포병 능력. 셋째, 나토 동맹군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155mm 자주포 플랫폼이었죠. K가즈 크가 이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K9이 에스토니아 방어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퍼즐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했는지,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됐죠. 장군이 지도 위로 손을 움직였어요. 에스토니아 국토 전체를 가리키면서요. 에스토니아 영토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155mm 자주포가 배치되면 거의 전국이 K9의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저는 잠시 그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에스토니아 면적이 약 45,000제곱킬로미터라고 했죠. 한국의 경상북도와 비슷한 크기예요.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40km 이상이니까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정말로 전국 어디든 포탄이 도달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당신이 에스토니아 영토에 들어오는 순간 어디에 있든 K9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정밀 155mm 포탄에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장군의 말투가 아주 담담했어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라 실제 군사 계획이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에스토니아의 전략은 전통적인 방어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보통 작은 나라의 방어 전략이라고 하면 국경에서 적을 막고 버티다가 동맹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접근은 달랐어요. 장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시에는 군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전투부대로 조직된다고 했어요. 모든 국민이 소모전과 도시 산림 게릴라 작전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봤어요. 에스토니아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숲부대로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울창한 침엽스림 사이로 드론 조종팀이 숨어서 정찰하고 공격해요. 저격수팀은 모든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죠. 그리고 후방에서는 K9 자주포가 정밀 화력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덫이었습니다. 침략자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도록 설계된 덫 말이에요. 장군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저는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이 작은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덴마크, 스웨덴, 독일, 러시아 제국, 소련. 끊임없이 더 큰 나라들에게 점령당했죠. 1991년에 겨우 다시 독립했는데 이제 또다시 거대한 이웃의 위협에 직면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에스토니아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나토에 가입했고 첨단 무기를 갖췄고 무엇보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이 말한 선제 타격 의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작은 나라들은 공격받으면 방어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달랐어요. 러시아가 공격 준비 조짐을 보이면 먼저 때리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담한 발언인지 생각해 보세요. 인구 130만 명의 나라가 1억 4천만 명의 러시아에게 먼저 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전략적 계산을 이해했어요. 억제력이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감당해야 할 대가를 높이는 거잖아요. 에스토니아가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오히려 선제 타격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보내는 경고였어요. 우리를 건드리면 아프다라는 메시지였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K9 크우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구나. 그것은 에스토니아의 생존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기 위해 들었던 돌팔매처럼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에스토니아는 그 답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의 핵심에 한국산 자주포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답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네 번째 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협상이 크게 진전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천무가 배치된다면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K9 자주포와 K239 천무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정비 및 부품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했어요.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 나라의 비전이 얼마나 원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북유럽 방위협력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자원했거든요. 동시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도 맡겠다는 거였죠. 인구 1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천무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에스토니아 군 장교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해 주었어요. K9이 방패라면 천무는 검이랍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40km로 국경 방어에 적합한 든든한 수비수예요. 반면 천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거리가 80km에서 최대 290km까지 날아가거든요.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러시아까지는 불과 40, 60km입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국경에서 약 200km 거리에 있어요. 천무의 사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죠.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의 후방기지와 보급로가 이미 타격권 안에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72시간 안에 발트 삼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어요. 하지만 천무가 배치되면 그 가정이 무너진다더군요.
러시아가 공격하려면 병력을 집결시켜야 하는데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집결지도 타격권 아니니까요. 방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제적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K-2369 천무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핀란드에서 열린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 영상도 봤어요. 2,200명의 병력이 참가한 이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K9과 천무 조합을 시범 보였습니다. K9이 전방에서 적을 저지하는 동안 천무가 후방을 타격하는 협동작전이었죠. 에스토니아 장교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봤어요. 우리도 곧 저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느껴지더군요. 시설 견학을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항공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지에 정비시설과 부품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무기만 얻는 게 아니라 산업 역량도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발트해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위협은 가깝고 현실적이지만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검과 방패를 모두 갖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검과 방패를요. 작은 나라가 똑똑하게 생존하는 방법을 배운 일주일이었답니다.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항공무기 체계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가야 했어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에스토니아 육군 장교들이 핀란드 국경훈련을 참관했더군요. 핀란드는 당시 한국으로부터 중고 K9 자주포를 유리한 가격에 도입해서 혹한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당시 젊은 대위로 현장에 있었던 탐 대령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의 속도와 안정성이 놀라웠다고요. 핀란드 장교들은 이것이 무거운 전차가 아니라 눈을 가르는 포병이라고 평했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았어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눈밭을 질주하는 모습을요. 보통 군용 차량들은 극한의 추위에서 엔진이 얼어붙거나 궤도가 미끄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K9은 달랐습니다. 마치 그 환경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움직였죠. 무기 조달에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K9을 직접 본 지 1, 2년 만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에스토니아 관리들은 K9 자주포가 자국 전투 역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긴박함은 위기의 순간에 똘똘 뭉치는 에스토니아 특유의 국민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죠.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에스토니아의 동쪽 국경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인구 130만 명을 작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 거대한 이웃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발트해 국가들의 안보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 시간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에스토니아 국방 전문 기자들이 흥미로운 조사를 수행했더군요. 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평가받는 독일제 판처하우비체 2000 대신 한국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독일 시스템은 분명히 비쌌어요. 하지만 한화 K9은 성능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훨씬 저렴했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지역 상호 운용성이었어요. 에스토니아에 가까운 이웃인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무기를 쓰면 부품을 공유하고 포탄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정비 기술과 훈련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이 가능하죠.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에 K9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거대한 위협에 맞서려는 전략이었습니다. 2020년, 에스토니아는 드디어 K9 퀘우를 공개했어요. 극한의 혹한 환경에 최적화된 현지 버전이었습니다. 퀘우는 에스토니아어로 천둥을 의미해요. K9이 발사되면 적진 위로 포탄이 폭발하기 전에 먼저 우르릉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요. K9은 극한의 추위에서도 기지를 잃지 않는 무기로 묘사되었어요.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철의 전사였습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 사이에는 묘한 유사점이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거대한 이웃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고
침략과 점령을 경험했으며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어쩌면 에스토니아 장교들이 케이가인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나라가 만들어낸 생존의 도구를 본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천둥의 이름을 가진 무기가 그 희망의 상징이 된 거랍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2월의 차가운 아침, 저는 탈린 시내 중심가에 서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이었죠.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모님 어깨 위에 올라탄 아이들, 에스토니아 국기를 흔드는 할머니들, 군복을 입은 퇴역 군인들까지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어요. 에스토니아 육군 병사들이 행진하고 장갑차들이 지나갔죠.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K 가옌코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군중이 폭발했습니다. 그 함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간 세계 곳곳의 퍼레이드를 취재했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죠. 이것은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생존을 축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에게 K9 코우는 그냥 무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정복당하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소련 시절처럼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의. 퍼레이드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에스토니아에서 보낸 시간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구 약 130만 명의 작은 나라가 러시아 군사 계획가들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위협으로 변모했더군요. 한국산 무기들이 완벽한 고객을 만난 것이었어요. 전략적 과시가 아닌 즉각적인 전투 능력이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들. K9 코어의 사격 후 신속 이동 능력, 대포병 사격 능력, 나토와의 완벽한 호환성. 이 모든 것이 에스토니아의 방어 전략에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집단적 결의가 한국산 무기와 만날 때 관측자들이 초강대국급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한다더군요. 퍼레이드 현장에서 만났던 한 노인이 K9코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는 노래만 부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천둥이 있으니까. 제가 에스토니아에 머무는 동안 수없이 들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K9 코어를 운용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말. 러시아 포병을 막기 위해 우리는 천둥을 선택합니다. 저는 현대 방위의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자신들의 취약함을 영원한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적절한 무기와 적절한 전략, 그리고 적절한 국민적 의지가 있다면 가장 작은 다윗도 가장 거대한 골리앗을 멈칫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분석 자료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죠. 운명을 거부하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천둥을 선택했어요. 그 메아리는 발트해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